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카풀 이용객을 연결해주는 카풀앱의 도입을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여객 자동차법은 출퇴근 때를 제외한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 운송을 금지하고 있지만 출퇴근 때의 정확한 시간과 운행 횟수를 두고 카풀업계와 택시업계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 택시업계에는 카풀앱의 도입으로 인한 택시 산업의 약화와 승객의 안전 문제, 플랫폼 과열 경쟁 등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카풀업계는 특정 시간대의 운행으로 택시 산업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입장. 또한 세계적 추세인 차량 공유 서비스의 활성화와 신산업 성장을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앞으로 다가올 미래 산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택시 산업의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책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산학금 폐지와 전면 월급제 도입, 택시 서비스의 다양화 등 택시 산업의 피해를 막고 신산업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그러한 방안들이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고 당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없다고 거부하고 있는 상황. 과연 이러한 대립 속에 카풀업계와 택시업계가 상생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또 이 해결책들이 기존 산업과 미래 산업의 상생을 위한 시작점이 될 수 있을까? 안녕하십니까. KTV 쟁점 토론 김만음입니다. 지금 이 시각 국회에서는 택시 노동자들의 대규모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카카오 카풀을 막아달라며 얼마 전 국회 앞에서 한 택시 노동자가 분신을 한 데 이어서 대규모 집회가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카카오는 격한 갈등 상황에서 지난 17일로 예정이 됐던 서비스 개시를 일단 연기했는데요. 카풀 앱을 둘러싼 이런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고 상생의 해법은 없는 것일까요? 오늘은 그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토론 역시 유튜브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생중계가 됩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의견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네 분과 얘기 나누겠는데요. 얘기 나눌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 공유기업 벅시의 이태희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생방송에서 택시와 카풀, 즉 플랫폼의 상생 방안에 대해서 이런 토론을 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좋은 상생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기복 시민교통안전협회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를 놓고 함께 토론을 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위정현 중앙대 경희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유정현 교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양자의 어떤 대립이 또는 양자의 주장이 극명하게 서로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오늘 토론을 통해서 그 합리적인 어떤 대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임미리 한신대 학술원 전문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임미리입니다. 지금 그 카풀과 택시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가 기획된 것 같은데 예. 사실 저는 카풀과 택시의 상생이 아니라 시민과 노동자의 상생을 얘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예. 뭐 얘기하는 도중에 그 의미를 좀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태희 대표는 지금 이제 차량 공유 쪽의 사업을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하고 벅시라는 있는 이름의 벅시. 네, 서비스입니다. 현재 지금 국내 상황 전반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겠네요? 네, 예. 한국 모빌리티, 흔히 이런 산업을 모빌리티 산업이라고 합니다. 모빌리티 산업이다. 네. 예. 이게 우버가 2009년에 뉴욕에서 첫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이 모빌리티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예. 전 세계적인 현황에 비춰서 한국의 상황을 보면 그 모빌리티 서비스 산업은 대략 한 10년 정도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업으로 씁니까? 산업으로 분류를 하는 겁니까? 산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다. 것입니다. 예,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 택시가 2015년에 처음 이런 택시 호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호출 서비스가 보편화된 게 2012년이었는데요. 네, 그로에 비해서는 대충 뭐 실제로 서비스 시작이 5년에서 길게는 5년, 짧게는 네. 3년 정도 늦어진 것이고요. 예. 자율주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미국에서는 구글과 우버가 이미 자율주행 택시를 시작했죠. 예. 그리고 일본도 올해 8월에
무인 택시 첫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무인 서비스는 한 10년, 역시 10년 이상 늦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다른 산업 진전에 비해서 지금 택시 쪽 연관된 이런 공유 관련 문제는 조금 뒤져 있다라고 판단하고 계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에도 갈등이 있었습니까? 어땠습니까? 이 문제를 둘러싸고. 지금 네. 카카오 지금 이제 앱이 이 문제가 등장하기 전에도 좀 갈등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2014년 우버가 처음 우리나라에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에 예. 택시가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그리고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불법 자가용 영업으로 규정해서 금지를 시킨 바 있고요. 예. 이전을 보자면 2012년에는 렌터카를 완전히 기사가 운전할 수 있는 조항을 넣으려고 했던 적도 있는데 그를 통해서 다양한 이제 교통 서비스를 도입하려던 정부의 시도가 있었는데 그 역시도 택시 쪽 반대로 무산됐던 바가 있습니다. 예, 그 전에도 이제 그런 반대도 있었고 무산되기도 했었고 갈등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증폭된 것은 김국 대표님 아무래도 이게 파장이 커서 그럴까요? 카카오 지금 카풀 앱이 그래서 그러나요? 지금 이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카풀이나 예. 뭐 이런 그 서비스도 이제 그 규제에 이제 묶여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버도 이제 결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법에 근거해서 불법이다. 그래서 이제 퇴출이 된 거고. 예.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여객자동차 운수사법 81조 예. 단서 조항이 지금 카풀을 시행하는 쪽의 해석과 택시 쪽의 해석이 달라요. 이래서 이제 갈등이 계속 지속되는 건데 예. 실제로 이제 이 당사자가 되는 택시 종사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여의도에 모여서 대규모 집회를 열면서 항거를 하고 있는 그 이유가 예. 생계와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 잘 아시는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은 이 서울에서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의 월 평균 소득이 한 200만 원 정도 내외인 것으로 네.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자기네 월 수입에 네. 이 카풀이라고 하는 시장이 별도로 들어오게 되면 그만큼 카풀을 하는 수요가 택시 이용 수요가 그쪽으로 빠지게 되면 더 줄어들게 네. 되고 네. 이렇게 되면 정말로 막대한 생계 타격을 받게 된다. 이제 이런 위기감 때문에 네. 저렇게 지금 모여서 지금 집회를 하고 이 카풀은 절대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현재도 월 평균 200만 원 내외로 열악한 상황인데 지금 이 카풀이 본격화된다면은 생계에 결정적인 타격을 맞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김기국 대표님은 얘기하시고 계시네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서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은 서울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택시의 하루 총 매출이 예. 한 31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실제로 최저임금을 지급하려고만 봐도 한 33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도 한 2만 원 정도 이상의 매일 적자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예. 열악한 환경이다. 이제 이런 측면을 우리가 바닥에 깔고 좀 이해를 해야 될 거거든요. 예, 뭐 이후에 이제 택시 환경 자체의 개선책은 또 어떤 게 필요한가 좀 생각해 보기라고 이 교수님 어떻습니까? 최근에 논란에 대한 얘기입니다. 택시업계가 이제 평균 임금이라든지 뭐 하루 총 매출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게 카풀 앱이 나오면서 이게 이제 이슈화가 됐던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그 전에도 이게 문제가 됐었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택시업계가 왜 카풀이 나온 타이밍에 이 이야기를 강조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의도를 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실제로 택시 어떤 기사분들의 이런 열악한 임금이라는 것은 카풀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항상 고정화된 하나의 변수로서 이미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택시 사업계 쪽에서는 뭐 카풀이 들어오면 더 악화된다는 이야기지만 그 이전에도 이미 악화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반대로 뭐 카풀을 이용해서 잘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또는 더 이걸 끌어올릴 것인가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어떤 로직상 맞는 이야기지.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카풀이 오히려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보시군요. 그리고 예.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빠져 있는데요. 이 논란에 있어서는 결국 택시업계는 이미 카풀이 들어올 거 예상을 하고 움직이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걸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논리적으로 어떤 법정원이 맞다 틀리다 이슈는 이미 벗어난 상황에 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오늘 2시부터 집회하는 것은 이건 이미 정치적인 이슈로 이슈화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 자체로 어떤 임금이 어쩌고 뭐 하루 총 며칠이죠 이런 이야기들이 이미 넘어가 버린 이야기죠. 네, 유정현 교수님 여러 가지 한꺼번에 얘기해 주셨네요. 지금 뭐 이 카풀하고 상관없이 택시 지금 환경 그런 데 있었고 이미 여기에 대비해 왔다. 이번에 집회 등은 상당히 정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얘기고 경우에 따라서는 카풀과 공존하는 것이 오히려 택시 업계 환경을 개선을 시키면서 상을 생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해석하시네요. 임미리 박사 어떻습니까? 일단 위정현 교수님 말씀에 그 조금 반박하자면 왜 지금 와서 이러냐 하는데 사실은 택시 업계의 생존권 투쟁은 오래전부터 있었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산학금제 폐지나 완전 월급제 시행 이것 역시 90년 초반부터 끊임없이 요구가 되었었고 그리고 95년에 사실상 법제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발하는 것은 지금 더 크게 반발하는 것은 현재 그 서울의 택시 적정 대수가 20만 대가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보급돼 있는 택시는 운행하고 있는 택시는 25만 대입니다. 이미 네. 포화를 넘어 과잉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카풀앱의 시행을 우버로 가는 우버 전면 실시로 가는 신호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카풀 앱이라고 언론에서도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시간제 나라시 다시 얘기하면 시간제 우버에 불과합니다. 결국은 우버의 전면 실시로 가는 그 출발 지점에 지금 와 있는 거죠. 그래서 택시 기사들이 그렇게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고. 네, 우버로 본격적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한 네. 가지 좀 더 말씀 첨언해서 드리고 싶은데요. 네. 아까 지금 교수님께서 뭐 이 카풀 앱이 나오고 나서 이런 통계가 나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통계 나오기 이전에 이미 서울시는 빅데이터를 다 확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카풀 앱과 관계없이 택시에 대한 데이터는 다 확보하고 있는 상태. 그걸 근거로 해서 서울연구원에서 연구해서 나온 자료들입니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아니, 자료는 나와 있는데 네. 문제 제기를 최근에 하고 있다. 그 얘기죠, 네, 지금. 참고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유난히 택시가 많아요. 택시 이용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비교를 뭐 한다면 맞지는 않겠지만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도 우리 훨씬 택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택시가 많기 때문에 택시를 줄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종량제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전국 어디에서도 면허를 발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규제를. 네. 그러니까 택시가 많아서 택시 종량제를 실시하고 택시 그게 얼마나 면허를 됐죠, 지금요? 지금 한 추가로 지금 면허를 안 주기 면허 안 시작한 준 게? 지가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면허도 주지 않고 면허도 규제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택시가 많아서. 그런데 여기다 카풀을 허용한다?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카풀 쪽 이제 말씀하시는 쪽에서는 그거잖아요. 택시가 이렇게 많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특정 시간대와 특정 장소에서 이용이 불편하다. 그러니까 그 장소에서만 이제 카풀을 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인 걸로 전해지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요. 지금도 강남 일부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서 자가용 영업행위가 은밀히 성행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규제나 단속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택시업계나 이 종사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카풀로 자가용이 하루 종일 영업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고요. 예. 그다음에 저 데이터에 의하면요. 서울에서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약 65%가 택시 요금 6,000원 미만이에요. 짧은 거리를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용하는 6,000원 미만이 대부분 이용 거리인데 네. 카풀을 이걸 과연 카풀의 효과가 있겠느냐 예, 예.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짧은 거리에서 이 카풀 실제로 가동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유효한 수단은 아닐 것이다. 이 진단까지 해주셨네요. 네, 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먼저 그 시간제 우버 사실상 자가용 영업 전면 허용으로 가는 신호탄이 될 거라고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그렇게 만만한 법은 아닙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할 경우는요 실형이 선고됩니다. 거기 벌금형이 없습니다. 아까 김기복 대표께서는 네. 뭐 해석의 여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지금 네. 얘기하시던데.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예. 택시업계 정부와 그 카풀업계 카카오택시나 플러스가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논의하고 있는 거는 하루에 2회 예, 그리고 시간을 한정해서 즉 비전문적인 서비스로 간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만약 임의로
그 횟수를 늘리든지 아니면 뭐 그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사업자가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우버의 전 단계라고 보시는데요. 전 카풀이 우버의 전 단계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즉 우버는 뭐죠? 자가용 불법 영업입니다. 자가용 영업이죠.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자가용 영업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여러 차례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도 밝혀왔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행법도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없게끔 돼 있고 지금 횟수라든가 특정 시간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버로의 출발하는 디딤돌이다라는 해석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네요. 아마 앞으로는 이태희 대표님 같은 분들이 시민들의 여론을 등에 업고 우버의 전면 실시를 주장하며 여객운송법에 개정을 요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는 그렇지만 이후에는 그렇게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네요. 아까 이 교수님에 대해서 김규국 대표께서 뭐 다른 지적도 하고 있었는데요. 김 대표님께 뭐 제가 확인 좀 해볼까요? 네. 일본의 택시업계와 달리 우리나라가 택시가 한 20만 대, 현재 공급이 25만 대 수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본은 어느 정도 상태인가요? 일본이 인구 대비로 봤을 때 우리보다 훨씬 그러니까 몇 퍼센트가 남아있나요? 일본은 몇 근데 퍼센트인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일본이 한 27만 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27만 대? 네, 우리가 26만 대 정도 되고요. 그것도 훨씬 더 되는데요? 그다음에 몇 퍼센트가 남고 있는 거죠 지금? 뭐가 남는다고? 택시가 과잉 공급된 게 몇 대 정도 되나요? 지금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21만 대, 25만 이렇게. 20만 대 25만 정도는 대. 보고 있는데 한 네. 5만 대 정도가 남는다. 뭐 네. 그런 일본은 얘기죠. 어느 정도인가요? 일본은 어느 정도 남나요? 일본은 일본 남는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남다고 볼 수 예. 없다고 그러죠. 근데 왜 남다고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지난 10년 사이에 운송 매출이 20%가 감소하고 이용객이 30%가 줄어들죠? 이건 엄청나게 택시가 남아 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 서울이요? 일본이요, 일본. 그런데도 그다음에 일본 택시업계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고민이 또 뭐냐면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30%예요, 30%. 이런 상태에서도 일본의 택시업계는 이런 어떤 공유 차량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응하려고 그러지 우리처럼 정치적 이슈화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어떤 공유차 어떤 경제, 공유 경제라는 것들을 저지하려고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일본도 이 차이가 그러니까는 뭐냐면 지금 적절한 게 아니라 보기에 따른 과잉 공급일 수도 있다. 적절한 보기에 따라서가 아니고요. 네. 이건 예, 말씀하십시오. 통계를 예, 대표님 예. 통계를 보고 오셔야 되지. 네, 말씀하세요. 대충 뭐 일본 뭐 다른 나라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한국도 갖다 붙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일본에 대한 얘기 하지 않았어요. 일본보다 택시가 우리가 더 많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일본의 인구가 1억 2천 정도 되는데 비하면 우리가 택시 대수가 보유 대수가 많다는 점을 말씀드린 거지 다른 말씀드린 거 없어요. 일본도-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본도 우리하고 똑같죠. 그리고 이제 그 우버와 관련해서 뭐 지금 말씀 나오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일본은요 택시 기본 요금을 내려가면서까지도 우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그런데 우버 그거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은 그건 잘못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손정희 회장이요. 일본에서 뭐라고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했냐면 택시를 그러니까 우버가 들어오는 거 막는 일본 같은 나라가 정말 바보 같은 나라라고 비난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이 허용이 됐습니다. 허용이 된 건 아시죠? 물론 허용을 했지만 예. 영업은 지금 제대로 정착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정착을 못하다니요. 지금 훌륭하게 특히 잘 가고 있는데. 조금 일단 뭐 일본 상황 조금 더 네. 추가적으로 얘기하기로 임미리 예, 박사님. 한마디만 드리겠는데 그 유정영 교수님께서 아까부터 계속해서 그 노동자들의 정치적 이슈화라는 표현을 쓰시는데요. 그런 표현은 정말 엄격하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정치적 그리고 정치적 이슈화 이런 표현을 언론에서 부정적으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이 어떻게 해서 정치적이란 그런 이름으로 허울 지워질 수 있으며 또 정치적이 왜 잘못된 것입니까? 저는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자체로 객관적으로 정치적인 행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입법 과정에 택시업계가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 국회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고 이건 이미 훌륭한 정치적 행동인 거예요. 네. 저는 정치적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토론도 정치적인 행동이에요. 근데 정치적 행동이라는 거, 임 박사님 정치적이라는 의미의 뜻이 뭔지 아세요? 예, 제가 뜻이 정치학과 뭔지 박사라서 아세요? 뭐 질문 가지고는 얘기를 하시죠. 정치적이라는 정치는 의미는 권력 투쟁입니다. 예, 맞아요. 예. 권력 투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자기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어떤 형태의 비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하는 걸 정치적 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토론조차도 이건 정치적 행위인 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그러니까 유정영 그 교수님께서는 언론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투쟁 아니요,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언론에서 가시면서 사용하는 부정적인 정치적이나 어감을 정치적이지 좀 더 않느냐라는 강화시키는 이야기는 것 별 의미가 없는 같습니다. 거예요. 여기서
이미 그 운수 노동자들이 국회 앞에서 시위를 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지금 이미 그 액션을 취하고 이 단계는 이미 정치적인 행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네. 이태희 대표. 예. 네. 지금 이런 내용 가지고 또 토론이 이루어져야겠죠. 그런데 지금 올해 초부터 4차 산업위원회 등에서 택시와 카풀을 어떻게 상생시킬 것인가, 택시 문제를 두고 많은 토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토론 기회에 택시 대표들이 나오지를 않으셨어요. 토론회 자체를 거부하셨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즉 플랫폼에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찾자는 노력을 택시 단체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거부를 해오셨었어요. 네. 저희들은 꾸준히 같이 말씀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저도 지금과 같은 이런 충돌 상황이 굉장히 비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택시 노동자의 분신을 불러온 이런 극한 대립이 정말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좀 이전에 좀 해결될 수 있었는데, 그것이 한국 정치권에서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중재가 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극한 대립까지 이루게 된 점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런 점에서 그런 내용들을 좀 이 자리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했으면 그런 좋겠습니다. 배경을 우리가 좀 한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규제 말씀하셨는데 택시 같은 경우가 면허 규제 받죠, 요금 규제 받죠, 맞아요. 모든 걸 전부 다 규제 받습니다. 이렇게 규제로 인해서 사실 면허를 규제하지 않고 자율화하고 운임을 자율화했다면 이 택시 카풀 이거 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논쟁이 여지가 없어요. 규제 풀어서 지금 그러니까- 카풀 허용하는 쪽보다는 기존 택시에 대한 규제가 엄청 많다는 그렇습니다. 얘기네요. 그러니까 택시는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택시는 규제 속에 똘똘 이렇게 이렇게 묶여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택시 불친절 여러 가지 얘기 많이 나오는데 택시 운전자가 서비스할 수 있는 이 권한의 범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정된 요금에 이 부족한 저촉자나 알겠습니다. 택시를 예. 몰고 다니면서 과연 서비스를 할 수 있겠나 하는 이제 이런 배경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이런 점들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택시 같은 경우에는 면허 받아야죠. 그다음에 택시 운전 국가 자격증 가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교통안전 교육을 비롯해서 모든 전문적인 교육 다 실시받고 차량 안전점검까지 다 정부에 규제 받아요. 근데 지금 현재 카풀을 하게 되면 이 자가용 승용차는 무슨 규제 받습니까? 이런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상태에서 택시와 카풀이 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옳은 경쟁입니까? 경쟁이 되겠습니까? 이게 이런 점에서 지금 이게 갈등이 빚어지고 논쟁이 되는 거예요. 네, 이태희 대표.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기자 인터뷰나 이런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규제의 피해를 입은 게 택시라고 전 늘 가장 앞장서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요금, 면허 이런 체계에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아왔죠.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나라 택시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택시 요금이 쌉니다. 이건 다 아실 거고요. 왜냐하면 해외에서는 이건 택시가 대중교통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대중교통의 기능을 하도록 강제받아왔죠. 그런데 이제 앞서 이제 김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택시가 이제 살기 위해서는 택시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요금 다양화, 서비스 다양화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서비스 다양화된 서비스를 제대로 공급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자기가 원하는 종류의 차 고르고 요금 고르고 그렇게 해서 맞춤형 차를 불러낼 수 있는 게 바로 스마트폰이고 플랫폼이고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게 저희 같은 모빌리티 서비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더 이용하시자는 이야기를 올 초부터 택시 관계자 대표님들한테 오랜 세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예, 관련된 그런 얘기는 조금 더 꼭 이따 하기로 하고요. 조금 전에 그 김규국 대표께서 지금 이제 기존의 택시는 여러 가지 뭐 안전에 대한 우려라든가 상당히 강하게 여러 가지 규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장치가 돼 있는데 지적하셨습니다. 지금 카카오 이용자 관련해서는 뭐 안전 문제, 보험 등이 정비가 안 된 상태에 섣부르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이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그런 이슈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접근법은 다르지만 전부 방금 이제 김기국 대표님 말씀하신 거 굉장히 공감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섣불리 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택시도 규제를 풀어야 된다는 주의자거든요. 예.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안전이라든지 보험 이런 이슈는 결국 초기에 순차적으로 풀어가면서 해결된 문제거든요. 그게 문제의 어떤 본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용자 안전에 대한 거 말씀하셨는데 요즘 세상은요 온라인화 돼가지고 예전에 우리들이 어렸을 때 살았던 세상하고 너무 달라졌어요. 온라인의 이 평판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평판이 실시간으로 공유가 되기 때문에 특히 블록체인 결합시키면 평판으로 드라이버도 승객도 평판이 공유가 되거든요. 드라이버가 아차 잘못하면 평생 운전을 못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승객도 아차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면 평생 택시뿐만 아니라 대리운전, 뭐 기사 차량도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전하게 공개되고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사회가 돼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용자 안전에 대한 이슈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지금 스마트폰이 나와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이전과 이후는 사회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처음에 예를 들어서 카풀차를 탔을 때 스마트폰 앱을 만들어서 앱에서 바로 발신을 눌러주면 그 길을 타고 가는가 안 가는가조차도 실시간으로 가족들이 확인할 수 있는 이 정도가 된 겁니다. 지금 세상이. 위험에 노출될 여지가 있는 측면뿐만이 아니라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 오히려 통제력이 더 있다라고 얘기하시네요. 예, IT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공통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근데 현실은 다릅니다. 실제 현실은 달라요. 이거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네, 얼마 전에 인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자,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과연 사람과 사람이 접촉하고 만나서 일어나는 일을 이 스마트폰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런 점들에 대해서 안전을 그렇게 도외시하시면 네. 안전을 그렇게 소홀하게 보시면 안 된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우선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카풀을 이용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지금 우리가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제 모집할 때 보면 대인 2만 가입하면 보상이 된다라고 지금 언론에 지금 다 공개가 되고 있어요. 네. 누가 그거 보상한대요? 대인 2 가지고 누가 사고 났을 때 보상한다고 그래요? 자, 자동차 보험 약관 8조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돼 있는가? 네?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여객자동차법에서 이 카풀에 대한 정의가 지금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김 대표님 말씀하시는 잠깐 임민희 박사 예,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하십시오. 예. 일단 안전 문제는 지금 현실적으로 중국과 인도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했어요. 우리도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리고 물론 더 중요한 것은 택시조차도 지금 범죄가 아주 간혹 일어납니다. 근데 그러니까 법으로 규제하는 택시에서도 예.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데 법으로 규제하지 않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시간제 우버는 어떻겠습니까? 카풀 앱이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보상 문제는 그 보험 대인 그 배상을 통해서 보험으로 처리가 된다 하더라도 기존에는 회사가 부담하던 것을 운전자가 부담하는 꼴이에요. 그러니까 임민희 박사는 이제 기존의 택시보다도 당연히 카풀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보고 위험해지죠. 예. 위험에 노출돼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이 교수님 얘기는 IT 하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는 뭐 그렇지 않다라고 잠깐 더 얘기하시는데.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구세대들이 나이 드신 세대들이 그 IT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안면 인식. 얼마 전에 2주 전에 중국 출장을 다녀왔는데 그쪽에서 지금 대단히 중국 정부가 정말 그 역량을 집중해서 하고 있는 게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그리고 특히 이제 음성 인식, 안면 인식 이런 거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그들은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던 게 뭐냐면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사실 그렇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7만 명이 섞여 있는 틈에서 3명의 범죄 용의자를 잡았어요. 안면 인식을 통해서. 그러면 예를 들면 카풀 택시에 이제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내부에 블랙박스를 달 수도 있는 거예요. 차량 내부에. 그리고 그 실시간으로 그걸 송출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이 과거하고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어떤 스마트폰이 있기 전에 택시라는 환경과 또는 어떤 차량이라든 환경과 그 이후의 환경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논의를 우리가 카풀이 되는 만큼 차량 환경도 달라진다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논의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 대표님 아까 규제에 대한 이야기 정말 그 부분 공감하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냐면 그럼 아까 이제 이게 보험 이야기 말씀하셨어요. 보험에 대해서 뭐 그게 어떤 8조 약관을 보면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논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안전이나 보험에 대해서 어떤 장치를 하면 카풀이 안전할 거라는 논의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되지 않는다는 논리가 아니고 왜냐하면 계속 지금 이슈가 토론이 어떻게 되냐면 이것 그러니까 카풀이나 공유 차량이 나오면 이것 때문에 안 되고 현재 뭐 이건 안전 문제가 있고요. 현재 이용자 보호 문제가 있고요. 아 그건 뭐 IT 하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결국에는 그 하나하나 현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슈 자체가 진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카풀에 대한 이해가 그러니까 이해를 전체적인 어떤 지지도를 보면요. 연령대가 내려갈수록 지지도가 높고요.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지지도가 떨어져요. 유 교수님은 우보도 동의하시는 쪽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동의하죠. 근데 아까 임미리 박사는 우보까지 가는 것을 상당히 그 문제가 있는 걸로 전제를 하신 전제가 다르시네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죠. 네, 지금 유 교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면 위험하지 않은 우버를 안전한 우버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걸 고민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꾸로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노동자 생존권을 보장하면서 편리한 대중교통 수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습니다. 그 유 박사님 말씀에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더. 제가 그거 굉장히 공감하거든요. 네. 저도 그래서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면 택시업계라는 모호한 말로 이렇게 업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택시 노동자하고 네. 택시 사업자를 분리를 해야 되고요. 택시 노동자들이 아까 김 대표 말씀하셨던 200만 원이라는 평균 임금 이런 걸 끌어올리는데 공유차, 우버 같은 시스템이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결국에 산학금 이슈 같은 게 그런데 왜 택시업계에서는 산학금 이슈가 지금까지 남아있는데요. 저도 택시 노동자들 상황 너무나 잘 알거든요. 저도 과거에 관련이 있거든요. 왜 남아 있다고 예? 생각하세요? 결국에는 사업자들이 이 자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네, 그런데요. 예, 그게 가장 중요한 이슈인 거예요. 근데 그게 사업자라는 부분하고 택시 노동자라는 부분이 교묘하게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택시 사업자라는 전체의 두루뭉실한 카테고리 안에 산학금 또는 노동자 이런 이슈를 적당히 섞어가지고 택시 네. 전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택시업계와 카풀과의 이제 서로 상생관계 좀 이따 얘기하기라고요. 예. 이태희 대표 얘기하시고. 네. 임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상호간의 질문이 좀 있네요. 예. 길거리에서 임의로 불러서 타는 택시와 기사가 누군지도 몰라서 타는 택시와 제가 앱으로 불러서 어떤 기사가 어떤 사람이고 평점이 어떻고 그런 점을 확인하고 타는 카풀과 그 둘 중에 어느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은 카카오 그 택시 서비스에서 일정 정도는 커버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가 그걸 못 하고 있는 더 중요한 이유는 한국 택시가 그 친절한 서비스를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서비스 개선을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순항식 택시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외국의 그 선진국 그러니까 소위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나라에서는 네. 순항식과 예약식 택시가 같이 있고 우리가 얘기하는 콜택시하고는 좀 다른 개념의 예약식 택시가 있어요. 네. 근데 우버에서는 예약식 택시가 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법으로 막아놓고 있었죠. 현재 순항식 택시밖에 없죠, 한국은. 아니요, 지금 카카오 택시를 하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허용하는 게 이제 배회 영업과 예약 영업 그리고 대기 영업인데요. 지금 이제 순환식인 배회 영업. 네, 배회 영업 예. 그 당시에는 정말 배회 영업밖에 없었죠. 정말 주먹구구식의 배회 영업밖에 없었는데 우버가 들어오고 카카오 택시가 들어오면서 티맵 택시가 들어오면서 기사님들도 승객을 골라받게 되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기사님들이 상황이 더 좋아졌어요. 근데 우버하고는 왜냐하면은 상황이 제 다르죠. 말씀을 약간 예. 드렸어요. 카카오 택시가 도입된 이후에 택시 기사님들의 수입이 20% 이상 올라갔다라는 수많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분들이 예. 필요할 때 픽해서 가시니까요. 우버, 디디 추싱, 중국의 디디 추싱입니다만은 디디 추싱이 지난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디디 추싱을 가입한 택시와 그렇지 않은 택시 사이에서 35% 정도의 수익 차이가 났어요. 지금 대표님께서는 네. 카카오 택시하고 우버를 지금 섞어서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다른 거죠. 분리해서 말씀해 주셔야죠. 저는 카카오 택시를 말씀드린 거예요. 예. 네. 플랫폼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 이제 같은 논리고 같은 방법이에요. 네. 저는 이 시점에서 위 교수님한테 질문 한번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카풀을 왜 해야 되죠? 그러면 제가 거꾸로 질문을 드릴게요. 아침 저녁으로 수요가 100%의 수요 중에 택시가 커버하는 게 20%거든요. 예. 80%는 택시 기사님들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요입니다. 그게 매일같이 증발합니다. 자, 우리나라 어떻게 하면 서울이 좋을까요?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네. 대중교통 수단이 가장 잘 발달돼 있고 가장 대중교통 서비스가 좋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반드시 자가용이나 택시만을 이용해야 되는 나라는 아니라는 얘기죠. 네. 교통 서비스가
대단히 좋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카풀이라고 하는 지금 법에도 모호하고 근거도 불확실한 이런 제도를 지금 왜 지금 이걸 도입을 하자고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의문스러워요. 그러니까 제 질문에 일단 답을 안 하셨어요. 매일같이 증발한 아침 저녁에 80%의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거는 이거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럼 결국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 아니 설마 그 80%가 지금 저 대중교통 수단이나 다른 자가용을 이용하지 못하고 그냥 걸어서 출근한다는 말씀은 아니죠? 아니요. 그러니까 택시를 잡는데 결국 못 잡아가지고 포기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제가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에 카풀이 택시의 기존의 수요를 침식하는 건 아니다. 지금 이제 그러니까 20% 이겨서 그런 라는 주장 20%. 같은데. 그러니까 택시가 20%밖에 커버를 못하는 거예요. 자, 대표님, 김 대표님, 80%를 어떻게 커버할 수 있나요? 저도 아침 저녁으로 급한 일에서 택시 못 잡은 적 정말 많거든요. 새로운 수요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안 와요 택시가. 자, 아무리 택시- 카카오 네, 앱을 자, 불러도 카카오 반대로 택시라도. 이렇게 예. 한번 봅시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럼 80%를 그러면 카풀이 한다고 치면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린 것은 한다고 카풀을 치면 안 한다고 치고 도로에 아니 카풀을 안 도로에 한다고 치고요. 그만큼 많은 차량이 아니요, 다시 대표님, 나오게 돼요. 대표님 논점을 교통량이 명확하게 해야 증가하게 돼요. 네, 도로 그럼 토론할 여기에 때 따른 문제 또 발생합니다. 아니요, 그리고 자꾸 그렇게 논점을 그리시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택시 이용 못 하시는 분들 다른 교통수단 이용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제가 우리나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80% 대중교통 이용해서 가라는 모든 거네요. 사람이 다 제가 택시 타야 되나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80%가 택시 타고 출근해야 됩니까? 80%는 그러면 대중교통 이용해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아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택시를 타고 출근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예를 들면 산모가 택시를 급하게 잡고 구급차 그러니까 응급실에 가야 되는데 구급차가 네. 안 오고 가야 되는데 그 양반들도 택시 예를 들면 지하철 타고 가야 되는 네, 거네요. 있습니다. 모범 택시 얼마든지 빈 택시 조출하면 모범 언제든지 택시 올수 비싸죠. 있습니다. 예. 저는 모범 택시 1년에 한 번도 안 타요. 네, 에밀 박사 얘기 좀 듣고 또 두 분 예, 그 이야기하겠습니다. 80% 어떻게 충당하느냐, 기존 네. 그 택시 제도를 어떻게 충당하느냐 물으셨는데 그 택시 지금 5만 대 수요 넘쳐나고 있다고 하죠. 하지만 그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한 수요 공급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는 거고 교수님께서는. 근데 택시 부재 왜 안 풀어줍니까? 택시 부재 풀어주면 그 시간에 더 많은 택시 운행할 수 있고 그리고 택시 합승은 왜 안 됩니까? 작년에 택시 합승에 대해서 한번 얘기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그건 근데 제가 지금은 그거 공감해요. 예. 지금은 그거 굉장히 그- 공감해요. 예. 택시 저도 예, 합승 그러니까 풀어야 한다고 그 생각해요. 이전처럼 예. 공감해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합승을 단속을 했는데 82년에 금지를 예. 시켰는데 지금은 예. 합승 앱을 설치를 하면 충분히 아, 이거 굉장히 예, 공감해요. 이용자도 그러니까 그런 점도 우리가 편리해지고. 접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하자는 얼굴 거죠. 건설적으로 가잖아 토론들이. 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후에 이제 그 카풀 제도가 도입되면서는 택시의 경우도 출퇴근 시간에는 합승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풀어줘야 돼요. 아까 그리고 대표님 뭐, 말씀한 요금 자유화 저는 지지합니다. 네, 지금 이제 바로 이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택시에 지금 이 공급 불균형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규제 때문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면허뿐만 아니라 요금도 제가 2년 동안 서울시 노사정 정전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을 했어요. 이번 요금 인상 문제, 택시 서비스 발전 문제를 놓고 했는데 여기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집중되는 시간에 할증료를 부활하자고 했어요. 아, 찬성이에요. 예. 네. 훌륭합니다. 그런 맞아요. 걸 해도 전부 규제 예. 들어주지 않아요. 네. 그리고 택시 요금도 지금 아까 우리가 택시 요금 싸다고 얘기했잖아요. 좀 제가 궁금해서 좀 찾아봤어요. 얼마나 싼가. 예. 60개 국가 중에 60이에요. 60이 우리가. 88개 예? 국가 중에 61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로 택시 요금이 싼데도 불구하고 이걸 놓고 서비스 지금 당연히 택시 요금 싸니까 서비스 나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높이자고 요금 인상과 적절한 안들을 제안을 해줘도 지자체가 따르지 않습니다. 이게 지자체 시의원들이요. 그러면, 요금을 이 규제 풀면은 예. 이야기가 쉬워지는 정치적으로 안 돼요. 이제 이게. 대표 얘기하시고. 네, 제가 그 부분에서 정확한 말씀을 드릴게요. 두 분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택시 노동자의 생존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택시 노동자들 하루 월급 210만 원 정도입니다. 이걸로 최저생계비도 안 되죠.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택시 임금을 올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가 택시비를 올려야겠죠. 그럼 그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이용자에게 전가가 되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면 두 번째, 그럼 이제 대중교통으로 인정하고 대중교통 보조금을 지급한다. 그럼 국민 세금이 들어가죠. 이 어느 경우도 소비자들은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국민 유권자들은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그 대안을 드리는 거예요.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합승이라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서비스가 합승 서비스거든요. 근데 합승 서비스를 누가 싫어하느냐? 이용자들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거리를 똑같은 돈 내고 가는데 왜 내 옆에 있는 사람 한 명 더 태우고 2명 더 태우고 돌아가야 돼. 예. 합승 서비스를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안 됐었어요. 근데 저희들은 차종, 뭐 미니밴 같이 큰 차, 큰 택시 도입해서 합승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안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른바 뭐 상생 방해나 좀 의견이 잘하면 모아질 수 있어 보이는데 임미리 박사 얘기를 듣고 또 우리 그 시청자 의견 들은 거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합승 앱을 설치하면 그리고 정부가 규제를 택시에 대한 요금 규제를 풀어줬을 때는 할인 충분히 가능하죠. 네. 카풀했을 때, 그러니까 택시 카풀했을 때. 예. 네, 저도 동의합니다. 예, 뭐 그러면 이제 이게 동시에 뭐 이 기존의 택시에 대한 규제도 새로운 방식으로 뭔가 좀 풀어주는 방향도 같이 가자. 뭐 이게 되게 양쪽 다 공유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저희 방송이 유튜브하고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도 같이 이제 생중계가 되는데요. 시청하는 분들의 의견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중에 좀 몇 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철은님의 의견입니다. 택시기사분의 고충도 이해는 하지만 카풀은 더 이상 반대만 할 수 없는 시대적인 대세 같습니다. 라고 의견 주셨네요. 한중구님의 의견입니다. 지금도 강남역 밤 시간에 불법 자가용 택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카풀을 허용하면 안 봐도 뻔하다는 의견은 직장인 입장에서 전혀 공감 가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어차피 가려가면서 승객을 골라 태우느라 승차 거부당한 승객들이 카풀을 통해서 집으로 안전히 귀가하면 안 되나요? 필요성을 제시해 주셨네요. 유춘아님 의견입니다. 카풀 택시를 이용하고 싶진 않지만 택시 이용이 너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택시 지금 현재 어려움, 아까 김기옥 대표님은 여러 가지 제한이라든가 출퇴근 시간대 합승 허용 등의 대안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왜 필요하냐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교수님한테 질문하니까 이 교수님은 이제 당장 그 20% 택시 이용하는 분들 말고 나머지에 대한 수요를 말씀하셨는데 혹시 시대 지금 변화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시대 변화라든가 새로운 산업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본의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는 2016년부터 정부와 택시가 사실상 2020년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우버가 사실상 허용이 될 거라는 걸 전제로 택시 혁신을 굉장히 잘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까 김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요. 할인 요금도 정했고 정액 요금도 도입했고 택시 스스로들이 택시 앱도 만들고 굉장히 많은 혁신을 이뤄서 지금 효과적으로 택시가 호출 서비스가 잘 안정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택시 산업화가 된 거죠. 저희들은 그런 것도 굉장히 택시가 나갈 굉장히 중요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드렸었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까지 제대로 반영이 안 됐었던 거죠. 예.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제 이것을 이야기할 때 뭐 우리나라 택시 요금이 굉장히 싸다고 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2016년 기준 우리나라 택시 산업 규모가 8조 원입니다. 근데 같은 시기에 미국을 보면 미국이 우리나라의 경제력의 15배죠. 그런데 택시 산업 규모가 15조 정도였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경제력의 6배인데요. 일본이 10조였습니다. 택시 산업 규모로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큽니다. 경제 규모 대비.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쓴다는 거죠. 이것을 잘 바꿔내면, 이것을 합리적으로 바꿔내면 굉장히 좋은 산업. 그래서 제가 드린 이야기가 8조 산업을 30조, 40조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은 신산업에 의미를 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되게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긴 합니다. 네. 그런데 또 어느 사례들을 보면 제가 여기 뭐 질문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MIT 뭐 연구진에 따르면은 차량 공유업체 근로자들의 시간당 수입이 8.85달러더라. 그러니까 무슨 뭐 좋은 신산업, 좋은 일자리라기보다는 뭐 오히려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오히려 질 낮은 일자리 양산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지적. 이 교수님 어떻게 해석해 드릴까요? 예, 그 논문이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공유 차량에 어떤 노동자들의 임금이 이제 저임금의 자리를 양산하지 않느냐라는 비판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떤 이슈로 우리가 생각을 했냐면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뭐냐면 결국 이제 이 자체를 이제 특히 여기에 나오는 이슈가 4대 보험에 대한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이라든지 특히 이제 4대 보험, 건강보험이나 이런 것들 가입되지 못한 상태에서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개인의 어떤 노동자들에게 그 책임을 묻는 전거된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4대 보험에 대해서 어떤 플랫폼이 기금을 마련한다거나 이런 걸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전업이냐 파트타이머냐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근데 카풀에 대한 어떤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어떤 상당 부분이 이 파트타이머입니다. 전업이 아니고. 그런 점에서 보면 근데 실제로는 전업이 생길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사람이 전업도 있어 있어요. 보이는데. 있습니다. 전업이 대략 보면 한 30% 정도로 지금 추산을 하는데 해외의 그래서, 경우요? 해외의 경우 있는데 아하. 근데 이제 파트타이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자기의 어떤 메인 잡이 있기 때문에 그 잡과 플러스 이제 추가 이제 어떤 제2의 세컨 잡을 가지고 이제 돈을 버는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어떤 저임금 이슈에서는 비교적 좀 자유로운 거죠. 근데 이제 전업 어떤 기사분들이 이런 어떤 카풀의 기사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차후에 이제 법제를 통해서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4대 보험 어떻게 할 것이냐, 과제를 메꿔 가는 방향으로 되고 어떻게 있다는 보호할 얘기고요. 것인가. 그리고 특히 이제 시간당 예를 들어서 이제 한 $9 이 정도 되면 결국에는 하루에 이제 5시간 또 실제로 이제 10시간 해도 결국엔 이제 90불 정도 그럼 한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또 최저임금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건 또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보호해야 될 이슈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 이 대표님 예. 말씀대로라면 우리 그런 염려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 대표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우리 미국의 우버가 고민하고 있는 걸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하셨는데요? 그죠? 전업을 한다거나 지금 미국에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여기서 우버가 영업을 하고 있는 이른바 우버 택시를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우버 택시가 아니고 카풀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염려 안 해도 될 문제 그렇죠. 아니냐. 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리고 우버 전업하게 되면 우버로 연결된다 그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우버 같은 경우가 지금 뭐 너무 과장되게 지금 이렇게 홍보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차량 공유 서비스가 마치 모든 교통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과대하게 지금 광고가 되고 있고 해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 대표님 그건 조금 오해하시는 건데요. 이건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 잠깐만요. 그러냐면 지금 뭐 아시겠지만 우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뭡니까 지금 가치가 지금 30% 이상 주가가 하락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우버 퇴출 시키려고 다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이런 산업이 정착하기 전에 아까 우리 택시 합승 문제 얘기했는데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택시하고 이렇게 충돌되지 않는 택시 합승 앱을 먼저 개발해서 이걸 시작을 했다면 아마 이런 충돌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거에 서서히적으로 갈 수 있으면. 그래서 실제로 이 차량 공유 서비스에 대한 것을 이 공유 경제라는 틀 안에서 너무 과대평가하고 과대 해석하는 경우가 대단히 위험하다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런던에서도 이 우버 맞아요. 그 파트너가 기사 나온 거 보셨잖아요. 5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전업하는 사람이.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택시 200만 원 수입 가지고 있는 거에 거기에서 이런 잡을 파트타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잡으로 다시 그 수입을 뺏어가게 되면 그만큼 수입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잠깐만요. 네. 지금요. 그러니까 아까 이 공유 차량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면 안 된다는 말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해요. 공유 차량은 지나가는 통로일 뿐이에요. 네. 그리고 이건 지나가는 바람이거든요. 궁극적으로 차량에 있어서 특히 택시건 공유 차량이건 마지막에 최종 종착지는 무인 택시예요. 무인 택시. 무인 택시가 나오면 만약 그게 허용이 되면 이런 논란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게 돼요. 그리고 무인 택시의 이슈는 지금 자동차 업계들조차도 대단히 두려워하는 그런 테마예요. 그래서 이런 자체가 공유 차량 자체가 근데 문제는 공유 차량이 예를 들면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이슈가 자꾸 이제 노동자 이슈만 지금 부각이 되는데 환경 이슈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대표님 지금 이 시간에 전 세계 자동차의 몇 %가 돌아다니는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몇 %라고 생각하세요? 확인 안 해봤어요. 몇 %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몇 % 정도 돌아다니는지 얘기하십시오. 생각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저는 그러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몇 제가 %라고 생각을 안 생각하세요? 해봤기 때문에 뭐라고 예.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또, 예. 지금 이 시간에 전 세계에서 몇 대의 자동차가 운행될 것이다라는 거를 생각을 안 해봤다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4%만 움직여요. 96%는 어디 주차장에 있거나 차고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낭비를 해결하자는 게 기본적으로 공유경제의 취지예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하는 미세먼지. 이 엄청난 미세먼지에서 이부제하잖아요. 근데 공유경제를 해가지고 차를 가지고 있지 않게 되면 자 궁극적으로
소유 자체에 대한 어떤 전환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이건 전혀 다른 이슈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경제는 전반적인 미래의 틀 속에서 보자 뭐 그런 얘기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예컨대 저 같은 경우에 자동차 사용하는 경우가 제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차장에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인 자동차 시대가 돼서 무인 자동차가 된다면 이렇게 세워놓을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내가 차를 여기다 별도로 둘 필요가 없겠죠. 그건 무인화가 됐을 때에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상황은 우리가 앞으로 무인화가 5년이다, 10년이다 이걸 지금 앞으로 내다보고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것까지는 동의를 하지만 그걸 전제로 해서 지금 이 카풀과 같은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연계해서 이 노동자들에 대한 입장, 우리도 승객들의 불안전한 상태 이런 거를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이 교수님께서 출퇴근 시간대 지금 이제 수요에 대한 새로운 뭐 이제 응답하는 부분도 있고 공유경제 시대에 맞는 방향으로 지금 이제 카풀도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후에는 오히려 택시업계하고 상생 방안이 오히려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그 김비옥 대표님이라든가 임미리 박사 얘기처럼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더 침식해서 더 어려워질 거다 단기적으로는 그 부분으로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까? 동의하지 않죠. 아,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이 2012년인가 아마 우버가 도입이 됐을 거거든요. 택시 운행 대수가 변화가 없어요. 그건 뭘 의미하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만약에 택시업계가 소멸을 했다면, 그러니까 저는 택시업계에 대해서 당장 뭐 생존권 위협이 아니다라고 보시군요. 예, 그러니까 택시업계에 대해서 대단히 저는 좀 아쉬운 게 이제 그런 점들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일본 죄송합니다만은 왜 저 외국 사례를 비교하는 거는 예를 들어 잠깐만요. 검토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연구를 하니까요. 예, 연구하시는데 그리고 잘못 검토를 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 이 교수님 얘기 끝나고 하십시오. 택시가 964명당 한 대예요. 일단 이야기 들어보세요. 우리 그래서 200명당 한 대입니다. 여기 지난해 아까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일본 이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일본을 잘 알거든요. 왜냐하면 일본에서 제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본은 데이터로 제가 보는 게 아니에요. 10년 10년 사이 이용객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10년 사이 이용객 수가 30% 가까이 줄고 운송 매출 20% 감소하고 특히 굉장히 심각한 게 고령화예요. 고령화로 사고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소비자 입장에서 택시 타는 승객 입장에서 정말 치명적인 이슈입니다. 아까 안전화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택시업계가 저는 일본 택시업계가 그래도 그런 나름대로 참 그래도 우리가 한 수 접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뭐냐면 공격적으로 혁신안을 만들고 그런 혁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 하는지 아세요? 예를 들면 아까 이제 김 대표도 말씀하셨던 그 기본요금 인하 이거 먼저 한 거예요. 처음 일본 택시 역사상 기본요금 인하한 거 처음입니다. 두 번째 합승요금 도입 이게 어디서 하냐면 전국 택시 연합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전 운임 확정 일본 택시요금 정말 비싸거든요. 그래서 사전에서 운임을 확정해 놓고 안심시키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액 운임, 상호 레이팅, 뭐 택시 전면 광고 최근에 어떤 거 나온지 아세요? 네. 공짜 그러니까 아니 이거부터 하나 재밌는 광고라는 게 최근에 알고 있습니다. 무료 택시 나왔어요. 무료 택시. 예. 그래서 광고 모델에 기반해 가지고 택시 타는 승객은 돈을 안 냅니다. 네. 이런 공격적인 모델을 왜 한국의 택시 사업자가 단기적으로도 생존권을 위협하지 않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지금 해법이 있다라고 이 교수님 반복적으로 얘기하시네요. 그 다 카풀앱은 옳은 공유경제가 아닙니다. 공유경제가 아니다. 공유경제를 넘어서 공유경제와 상업경제가 결합한 상품입니다. 네. 그리고 진짜 공유경제라면 그 요금을 받지 않는 순수한 카풀 서비스는 공유경제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렇다면 현재 택시 노동자들도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는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 카풀이면 카세어 비슷한 거겠네 기존에. 예. 그리고 그 공유경제와 상업경제가 결합한 그 시간제 우버 같은 상품은 결국 이제 전일제 우버로 가게 되겠지만 그런 것들은 어떤 효과를 낳냐면 분명하게 고품격 서비스에 대한 시장은 그러니까 수요는 확대를 시킬 겁니다. 그것도 있지만 당시 말씀하신 대로. 택시 업계에 대한 파장이 어떻게 되냐 그 질문에서 지금 근데 그 얘기입니다. 확대된 시장을 결국은 플랫폼 회사가 독식을 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택시 회사들은 경쟁력이 딸립니다. 그리고 그 경쟁력이 딸리는 것은 택시 기사나 회사의 잘못이 아니라 규제 때문입니다. 그리고 규제가 규제 같이 풀자. 이미 경쟁력이 한참 떨어질 만큼 떨어졌는데요. 국민들 불만은 불만대로 샀고 그 시장, 그러니까 그 불만을 완화시킬 만큼의 택시 회사에 택시 업계에 유효 시간을 준다면 그리고 그 서비스 도입을 조금 지연시킨다면 그렇다면 뭐 가능하겠죠. 점차적으로 한다면 그런 뭐 중간 해법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제가 택시 회사 대표님들을 여러 번 뵀습니다.
그러니까 택시가 변화해야 되고 택시가 변화하려면 카카오나 벅시 같은 데하고 함께 일을 해야 된다라는 분들을 여러 분들 뵀어요. 저희들도 이제 나중에 말씀드린 상생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앞서 계속 말씀드린 대로 카풀 서비스를 늦추자고 하시는데 이미 카풀 서비스 작년 11월에 처음 이제 런칭이 됐죠. 그리고 카카오가 럭시라고 그 카풀 회사를 산 게 올해 1월이에요. 그 1년 이상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대화가 안 됐어요. 규제가 해소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계속 택시분들은 그래요. 시간을 더 달라, 더 기다려달라, 더 기다려달라. 그렇게 그러면 될수록 해외에서는 이미 더 한 발 더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손발 묶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근데 자꾸 해외라고 하시는데 해외도 미국과 유럽이 다릅니다. 유럽에서는 프랑스 파리 그리고 벨기에 브뤼셀 그리고 그 독일 베를린에서 우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생 얘기하신 거는 우버 택시는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버 팝이나 우버 X 같은 거는 상생 불가능하죠. 결국은 제가 우버 시장이 독식하게 그 부분을 되겠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미국의 네. 2000년 이후 태어난 세대를 예. 밀레니얼 세대라고 합니다. 예. 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면요. 50% 이상이 차는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80%가 운전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우버의 영향입니다. 왜냐? 굉장히 부르게 차 없어도 불러서 쓸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데 굳이 내가 자가용이 왜 필요하지? 이게 바로 모빌리티 산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택시도 잘 되고 모빌리티도 잘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가용이 줄어드는 거예요. 자가용을 쓸 필요 없이 내가 굳이 소나타 한 대 살려면 2,500만 원, 그랜저 살려면 4천만 원, 이런 돈을 들여갖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 자가용을 쓸 때 자기가 사용하는 시간이 평생 사용하는 시간이 자가용을 사서 사용하는 시간이 5% 정도예요, 정말.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그 자산을 그냥 묶여두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차 산업은 죽겠네요. 네, 굉장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산업이 변화하려고 죽을 수 현대자동차나 있어요. 이런 데들이 지금 B2B용으로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이제는 더 자동차에 이상 총수용 자가용을 안 쓸 살 수밖에 거다. 없다라고 동의하시네요. 그거. 예, 그러니까 자가용을 사지 않고 그렇게 하면 전부 다 불러 쓰는 서비스가 최첨단 서비스가 될 겁니다. 왜 지금 해야 된다고 하면 우버나 그랩, 디디 출신 같은 회사들이 매달 혹은 분기별로 한국을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진출하려고 준비하고 서비스를 있는데 택시기사 생존권을 위협하지 않은 방식으로 도입을 할 수는 없느냐, 신기술을. 이 말씀이죠. 네, 그래서 아까 이미리 박사는 그게 이제 그런 방안이 있을 수가 있는데 상당히 점진적으로 한다면 그런 방안도 같이 결합할 수 있다. 이제 일단은 그런 얘기였는데요. 합승 앱의 설치, 그 다음에 부재 완화, 그러니까 신기술만으로 보자면 합승 앱의 설치, 그 다음에 우버 택시의 도입. 네, 하여튼 우버 좋습니다. X, 이번에 X 지금 이제 서로 갈등 과정에서 정부 여당 측에서 중재안으로 내놨던 산학금 폐지하고 월급제로 전환한다. 이게 대안이냐라고 업계 측에서 반발했었죠. 그거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했는데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미 97년도에 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1조에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라는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수익금을 전액 회사에 다 내고 네. 회사는 전부 다 받아서 급여를 지급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겼을 경우에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돼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과태료 낸 회사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시행 지금 안 하고 대안은 있지만 엄격하게 적용하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20년이 지났지만 네. 아직 월급제 시행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사가 수익금 택시 기사가 번 그 매출액은 당연히 회사에다가 갖다 줘야 되는 거죠. 규정상으로 네. 왜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노사가 다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하.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뭐냐면 지금 아까 우리 이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 택시의 이 시장이 사실상 경영 마인드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산학금 제도라는 아주 편리한 제도를 쓰기 때문에 이게 기업주가 경영에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산학금만 받으면 되니까. 네, 아주 공감해요. 이것 때문에 택시 산업이 지금 이렇게 낙후되고 그러면 이렇게 돼 왜 있는 거예요. 타협을 협상을 이끌어내는 인센티브로 산학금 폐지 월급제 전환은 의미가 없는 걸 던졌다고 보네?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럼 결국은 지금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네. 현재 매출 가지고 적자가 나는데 거기다가 최저임금 보장하고 월급을 주면 모자라는 부분 누가 줘야 돼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결국 세금이에요. 그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네. 예전에 택시가 규제 산업이라는 건 저도 공감을 해요. 근데 규제라는 건 이 종의 두 가지 경제학적으로 보면 두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규제 산업이라는 것은 규제 안에 있는 플레이어가 피해를 입는 겁니다. 최근처럼 합승 안 되고.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혜택을 입는 거예요. 지금까지 택시는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왔던 거예요. 그게 최근에 문제가 된 겁니다. 최근에. 왜냐하면 경쟁자가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규제 자체를 무너뜨리고 들어오거든요. 그게 카풀이고 공유경제거든요. 과거에 이 택시라는 게 규제 안에서 규제라는 것은 진입을 막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좋은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특히 택시 수요도 줄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저출산, 뭐 고령화되면서 택시 승객도 줄고 일본이 지금 바로 우리의 10년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택시업계가 굉장한 택시 사업자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택시 기사분들과 택시 사업자는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택시 기사를 보호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들은 이견이 없을 거예요. 근데 택시라는 그 사업자 전체를 기사까지 뭉뚱그려서 보호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거는 옳은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우버가 네. 택시 사업자는 몰라도 택시 노동자는 보호할 수 있다는 생각이시네요? 그건 법제화를 통해서 그건 더 들여다봐야 돼요. 동시에 법제하고 그건 뭐 청매제가 될 수도 있다는 예를 얘기를 들면 하시는 택시 것 같은데. 우버가 4대 보험이나 이런 거 안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우리 법제화를 통해서 보완 가능한 이야기가 되는 우버가 거예요. 4대 보험을 가능하게. 그러니까 플랫폼이 사용하는 거예요. 현재는 우버 시스템은 그 설비 투자를 노동자한테 전가하면서 또 동시에 그 사회보장은 4대 보험도 없는 그 양쪽이 훨씬 더 불리해지는.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할 구조죠. 건지를 이제 그두 고민을 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발전적 토론이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그 자체가 모순인 게 지금까지 택시가 제대로 된 경쟁력을 갖출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규제도 있지만 그 중에 아직 거론되지 않은 규제는 택시 차량 대수, 그러니까 택시 회사 규모 자체에 대한 규제예요. 근데 우버 경우에는 지금 우버까지 갈 필요도 없이 카카오가 지금 그 크루 가입자 수가 5만 명 넘었죠. 7만 명 수준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택시 보급이 25만인데 그 불과 몇 달 사이에 7만 명이 가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직 뭐 시작을 아직 안 했지만 그 이런 거예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 잘하셨는데 현재 택시가 지금 25만 대 수준이라고 말씀하셨고 현재 운행 중인 택시 20만 대라고 아까 김 대표님 말씀하셨거든요. 적정 수요가 네. 네. 적정 수요가 아니고 지금 운행이 된 게 25만 대에서 돌아다니는 게 20만 대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아니 적정 수요가 적정 수요. 20만인데 그럼 거기서 20만 대 수준에서 예를 들어서 20만 대라는 현재 적정 수요에서 출퇴근 시간을 커버하고 있는 게 20%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출퇴근 시간을 아니 80% 계속 얘기가 커버하려면 반복인데 네. 그건 이제 아니요, 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합승 앱이나 다른 네. 걸로도 가능하다고 이 말씀드렸잖아요. 교수님 말씀에 너무 대부분 다 공감을 합니다만 그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택시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여태까지 그대로 있었던 거 아니고요. 20년 전서부터 97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97년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만들고 전액관리제 시행하면서 월급제 하려고 하면서 발버둥 치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20년 동안 규제만 해놓고 묶어놓고 정부가 지자체가 움직이지 않은 것뿐이죠. 네. 아니, 대표님 네,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경쟁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20여 년 넘게 네, 제가- 활동해 오다가 네. 지금 현재 이게 이렇게 부각이 된 거예요. 네. 그건 경쟁자 때문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좀 데이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교통분담률을 따져봤을 때 제일 높은 게 지하철하고 버스입니다. 그다음이 자가용이고 그다음에 택시가 10%이고 자가용이 34%입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교통분담률을 따지면 자가용은 50%입니다. 자가용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처음에 모두가 인정하죠. 대중교통 시스템 잘 돼 있고 택시 요금 쌉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자가용을 쓰는 이유는 뭘까요? 그 수요를 내가 만족할 만한 교통 서비스가 없으니까 자가용을 끌고 나오는 겁니다. 비싼 돈 계속 주고. 반복되는데. 네네.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자가용 비용 사용료를 줄이고 그러면 하려면 택시가 사는 법도 자가용이 줄어들면 택시가 살 수 있어요. 택시 25만 그러니까 가족까지 포함해서 네, 100만 명의 생존권을 위협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금 택시업계 시민들도 종사자의 편리하게 가족까지 예. 포함 100만 명이다 이거죠. 예, 그런데 편리하게 아까 이용할 그래서 수 이제 있도록 먼저 그건 그 정리할게요. 택시업계부터 아까 이제 위 교수님은 그게 이제 서로 상생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총매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였고 임미리 박사님이라든가 김복 대표님은 그것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천천히 하면서 대안이 강구된 예, 가운데 그리고 가장 해야 된다. 뭐 성공했다는 이런 미국 얘기였는데. 뉴욕조차도 그 올해 2월에도 한 분이 시청 앞에서 뉴욕 시청 앞에서 좋습니다. 그럼 임미리 권총 자살을 박사가 했죠.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카풀 등을 도입해가지고 문제가 돼서 오히려 뭐 실패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안전 문제는 중국이나 인도에서 문제가 됐었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연이어서 그 옐로캡이라고 하죠. 옐로캡 택시, 운전자들의 예. 자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그게 직접적으로 생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김 그러니까 박사님, 그 옐로캡을 말씀하실 때 여기 계속 듣고요. 듣고. 그러니까 운행하다가 말씀하는 방식을 네. 제가 이제 좀 체크를 하는 건데 우리가 적어도 연구자라면 이런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연구에 의하면 전체 퍼센트가 몇 퍼센트고 몇 건이고 또는 그 나라가 높고 낮고라고 말씀하셔야지 신문에 나온 이야기 가지고 뭐 이어지고 자살이 이어지고 있다. 우버 디디 추싱이 몇 건, 디디 추싱 이야기는 저도 알아요. 근데 전체 운행 횟수 중에서 그 극단적인 그 케이스가 몇 건이냐는 거예요. 몇 퍼센트냐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그런 자살 같은 극단적인 케이스는 그 통계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건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 식의 토론은. 그래서 명확하게 우리가 연구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근거하고 연문과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 아까 말씀하실 일단 때도 얘기하시고요. 계속 그 반박 그 비슷한 방식으로 그 지금 저한테 지적하는 비슷한 말씀을 하셨을 때 네. 제가 다시 반박할 시간을 갖지 못했었습니다. 네, 얘기하세요. 네. 그 미국에서 우버 때문에 그 상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저는 그 근거로 데이터로 뭘 들고 있냐면 택시 운행 대수가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택시- 만약에 지금 현재 2012년에서 18년이 6년인데 6년 동안에 그런 어떤 파괴적인 아주 치명 상황이 있었으면 택시 업계가 3분의 1로 운행 대수가 줄었다거나 반으로 줄었다거나 이런 어떤 결과가 나왔어야 되는 겁니다. 뉴욕의 임대 차량 대수가 2013년 4만 7천 대예요. 그리고 2018년에 10만 대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3분의 2가 우버 차량입니다. 그런데요. 그 택시는요. 교수님께서 그 가지고 계신 자료는 몇 년도 어디 자료예요? 2012년에서 2018년까지 통계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최종 자료가 어디고 최종이 2018년이에요. 예, 최종 2018년이죠. 가지고 계신 그리고 데이터 언제 거예요? 어디 데이터예요? 저는 한국교통연구원 데이터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이요. 예. 그럼 미국 분명히 미국 그 어떤 저 자료 베꼈겠네요. 그 원 소스 데이터가 어디예요? 하여튼 뭐 얘기하시고요. 예. 뭐 아니, 그러니까 예. 소스 데이터가 어디예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교통연구원은 예, 인용된 지금은 데이터거든요. 못하겠습니다. 소스 데이터가 자료를 어디입니까? 가져오지 아니, 조사기관을 않았습니다. 예. 이야기하면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진위를 판별할 수 있거든요. 어디입니까, 거기가? 미국의 어떤 기관이에요? 아니 뭐 이제 거기까지 이거는 제가 하시고 끝나고 찾아드려도 될까요? 뭐 지금 또 소스 파일을 문제가 추가로 열어볼 남아 수가 있다 정도는 없으니까. 남기고요. 예. 남기고 일단 아니, 그러니까 토론 자체가, 이 사회자님, 토론 그러니까 자체가 우리가 이런 걸 건설적으로 가려면 어떤 소스에 대한 근거를 모호하거나 아니면 네. 들었다, 이런 거 네, 아닌가요? 좋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임미리 박사가 소수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는 거니까 더 정확하게 보려면 소수까지 봐야 된다. 그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하십시오. 이후 논문으로 네. 제출을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것은 2013년 4만 7천 대에서 2018년 10만 대로 증가했고 3분의 2가 우버 차량이에요. 그리고 그 소위 우버에서 잔인한 배급 전쟁을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만약에 그 주장하신 대로 택시 대수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한다면 그건 택시 업계에 굉장한 노력이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2015년에 보면 네. 그 전체 미국 택시 연합회에서 중고차 400대를 옐로캡으로 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원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우버 때문에 경쟁력이 밀린 택시 노동자들의 자살이 이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을 방지하고자 그러니까 택시 노동자들의 자살이 주로 그 택시 할부 대금을 갚지 못해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대신 중고차를 매입해서 준 거죠. 우리 경우에 그런 장치가 있습니까? 아, 그건 만들어야겠네요. 그리고 좋은 네. 말씀이에요. 네. 그 얘기하신 대로 그러니까 뭐 그대로 해가지고는 당의 타격을 받으니까 택시 업계든 뭐 노동자 측이든 간에 문제를 제기해서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니까 상생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그 현재 오늘도 이제 국회 쪽에서 집회를 택시 노동자들이 하고 있는데 입법 관련해서 어떤 쟁점들이 남아 있는 겁니까? 이태희 대표? 현재 입법 관련해서는 이제 앞서 김 대표님도 말씀해 주신 대로
택시 규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금 자유화라든지 저 면허 문제, 그러니까 이제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택시 쪽에서 요구하시는 것들이 저번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카풀은 요금을 자유화하고 자유롭게 정하고 이제 소카가 하는 타다도 요금을 자유롭게 정하는데 우리는 왜 요금을 허락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것들 법적으로 이렇게 규제를 풀어야 되는 문제죠. 그다음에 지금 죄송한데요. 지금 국회에 지금 카풀과 관련돼 있는 법안이 3개가 지금 발의가 돼 있는데 네. 네, 그거는 카풀 금지 법안 세 말씀하시는 가지 건데요. 법안이 다 통과될 가능성이 없어요. 네. 현재로 봐서. 어떤 법들입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택시 노동자들이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예. 의원님들이 저 법을 처리할 의사가 지금 없이 지금 미루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통과가 될지 안 될지 어떤 방법인지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쪽 관련된 법안들입니까? 첫째는 택시 노동자들이 카풀 금지법입니다. 주장하는 그런데 반대 얘기인데 그러면 주장하는 대로 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이 출퇴근 때라는 네.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삭제하겠다. 네, 법안이 네.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출퇴근 때라는 게 이 시간이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을 아침 7시부터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6시부터 8시까지 네.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하자는 내용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카풀을 하더라도 하루에 2회만 하도록 하자 하는 그런 안이 지금 3가지 안이 올라가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3가지 다 통과될 가능성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방향 자체는 예, 어떻습니까? 방향 자체는요. 아예 근본적으로 안 된다는 입장이십니까? 제 입장에서 봤을 네, 때요. 아니 그 법 자체가 지금 통과될 가능성이 없어 그러니까 보입니다. 아니 법 자체는 논의 그런데 대상이, 예. 지금 얘기한 대로 만약에 타협하는 방향이라면은 출퇴근 시간대 제한적으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횟수를 2회로 한다든가 이런 거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해도 해법이 아니다라고 보시나요? 아니 이제 중요한 문제가 지금 이제 이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카풀 논쟁을 하면서 오해가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아까 카풀을 왜 해야 되느냐고 여쭤봤어요. 교통 문제 해결, 즉 이 승차난 해소를 위해서 카풀을 도입한 것인가? 아니면 아까 우리 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4차 산업 둘 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통과해서, 둘 다요. 예. 네? 앞으로 무인차를 대비해서 이게 이제 카풀이 지금 이게 한 전 단계로 이제 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할 것이냐. 어느 쪽으로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승차난 해소를 위해서 카풀을 도입하는 것은 지금 현재 규제하고 있는 제도만 완화시켜도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아니 근데 지금 택시 규제 합성 해결. 택시 합성 허용하고 네. 부재 완화. 부재 완화하고만 해도 얼마의 차가 늘어납니까? 굳이 추가 조치가 필요 없다. 그쪽만 거기다가 규제만 해서 요금 자율화해서 피크 시간대 이용 불균형 시간대 할증 요금 받도록 하고 또 없는 시간대 할인 요금 받도록 요금 자율화해서 올리고 내리고 받을 수 있도록 영업할 수 있도록 해줘 보세요. 네. 택시의 이용이 모자르나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예. 예. 그러니까 할 수 근원적인 있어요. 특정 시간대라든가 횟수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여기에 목적은 승차난 해소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제 앞으로 공유 차량 네. 서비스를 가기 위한 전 단계로 지금 보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노동자들도 이제 거기에 네, 대한 두 가지 현재는 같이 섞여서 다 이제 두 가지 복합적인 배경이 있다고 네. 하셨는데 앞서 말씀하셨듯이 저 피크 시간대, 예. 아침 출퇴근 시간대, 저녁 귀가 시간대의 택시 공급은 합승을 허용하거나 부재를 도입한다고 해서도 해결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의 자가용 분담률이 30%가 넘는다니까요. 사람들이 차를 끌고 나와요. 그만큼 택시로도 수요를 충분히 공급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예. 지금 하루 2번 한다는 게 제한적으로 비전문적으로 그 시간대에 그 수요를 대응하는 거고요. 두 그러니까 번째로 그런 초기 도입 조치입니까? 아니면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제한적으로 하는 겁니까? 제한적으로 가겠죠. 아. 그게 제가 제한적으로 한다는데 그 말씀 한번 택시 드려볼게요. 규제 문제 제가 계속 제가 이야기하시면서 아까 저희 이야기 데이터 들으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2회가 시작이고 전면적으로 허용될 거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직접 겪어보셨잖아요. 택시 규제 해제 하나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듭니까? 우리나라 규제 문제 그렇게 쉽게 금방금방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한 번, 두 번으로 고정이 되면 그거 다시 늘어나는 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 혹은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택시 카풀이 정말 이제 우버의 전 단계라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두 번째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무인 자동차 시대를 대비를 해야죠. 택시도 대비해야 되고 산업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전 단계로 가고 있는 거죠. 그 두 가지 동시에. 아까 그 이미리 박사가 처음에 인사하실 때 택시와 그다음에 카풀 두 가지 관점보다는 시민과 택시 노동자 관점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이제 택시 노동자들의 생존권 관련도 좀 논란이 됐으니까는요. 그 시민의 편의성 차원에서는 카풀을 하는 것이 도움된다라고 좀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시민 편의를 위해서도 그 시간제 우버 내지는 우버 전면제 도입보다는 그 현행 택시 규제 완화로 충분히 그 편의를 기존 편의 역시 도모를 할 시민의 수가 있다고 편의도 보고. 기존의 택시에 대한 규제를 풀어서 한다면 될 거다라고 예, 얘기하시네요. 그리고 그 택시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아주 모자라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 수요가 대중교통 그 이용자 전체 수요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그 특별히 택시에 대해서만 네. 파악된 게 있는지 알고 싶고 그 지금 그 서울의 법인 택시 시간대별 운행률을 보면 보통 한 40% 조금 넘습니다. 네. 그리고 그 개인 택시는 40%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네, 뭐 어차피 이렇게 이제 많이 쓰고 있지 않은데 지금 얘기했던 바에 이제 말씀드릴게요. 출퇴근 시간대 이제 한정해서 얘기했던 분이니까. 저는 서울시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네. 대표님 하신 말씀에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운전자가 됐어요. 제가. 네. 우리 예를 들어서 이 대표님이 저를 불렀어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택시 이용자의 65%가 6천 원 미만 거리라고. 네. 그러면 6천 원 미만 거리에 우리 요금 얼마 받아야 되죠? 예, 이 그러니까 정도면 뭐 카푸 예를 들어 6천 원 여기에서 짧은 거리에 여기에서 애매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플랫폼 회사에 수수료 내야 되죠? 예. 자, 그렇게 되면 돈 3, 4천 원 받자고 내가 차 몰고 내 알겠습니다. 목적지로 가면서 그 사람 잠깐 통으로 약간 이제 가겠습니까? 시청자 의견도 있고요. 또 시간도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뭐 일단 시청자 의견 들어온 것 중에서 또 너무 아까 세 개만 소개했는데 한두 개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용님의 의견입니다. 산악금 대폭 낮추고 불법 카풀 안 하면 되겠네요. 산악금 대폭 낮추고 불법 카풀 안 하면 되겠다. 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생각해봐야 되는데 어떤 취지인가 확 들어오진 않습니다만은 김성철님의 의견입니다.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것인데 지금 카풀 제도가요. 택시비는 오르고 이참에 택시회사 정비하는 것이 그 얘기는 아까 이제 그 공급이 좀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제 구조조정 뭐 그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다 돼서요. 일단은 지금 이제 어떻게 하면은 서로 상생의 방안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꼭 하고 싶었는데 맡은 내용 포함해서 마지막 얘기를 한 30초 정도씩 시간이 너무 제한적이어서요. 그렇게 듣고자 합니다. 먼저 이태희 대표 얘기하실래요? 네. 저희 벅시 경우에도 지금 법인 택시와 함께 저희 서비스에 이제 법인 택시가 같이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예. 플랫폼 사업자들은 결코 약탈자가 아닙니다. 상생을 늘 고민하고 있고요. 예. 앞으로 함께 어떻게 만들어갈지 특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인 택시 시대가 되면 전부 다 무인 택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무인 택시가 싫은 분들은 사람이 몰아주는 택시를 원할 겁니다. 예. 그러면 그 택시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굉장히 고급되고 친절하고 그런 거에 대해죠. 그런 예. 변화가 같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예. 김용욱 대표님. 예,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택시 문제부터 해결합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묶어놓고 있는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해서 예. 택시가 진정하게 서비스 발전을 할 수 있는 길을 먼저 터주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카풀을 생각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택시 먼저 개선책이 우선이다. 유정현 교수님. 일단 공유 차량이나 공유 경제 수준을 보면 중국의 디디 출신이나 우버가 대학생이라면 우리가 이름도 못 들어본 동남아의 그랩이라는 공유차 서비스는 중학생 정도 되는 거고요. 예. 카카오 같은 우리나라 회사 수준은 초등학생 수준입니다. 예. 이런 한심한 수준에서 그런 점에서 오늘 이제 토론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우리나라 공유 차량의 서비스 플랫폼 회사들도 대응이 한심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 점에서 택시업계를 안고 갈 수 있는 노력을 네. 그들은 왜 하지 않았던가. 그래서 네. 왜 문제를 이 지경까지 만들었던가에 대해서 예. 저는 플랫폼에서도 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임미리 박사. 예, 일단은 그 택시업계를 중심으로 볼 때는 그 규제의 대폭적인 완화, 그 다음에 완전 월급제의 강행,
그리고 대중교통수단 지정. 이것은 그 버스 경우에 승객 수요가 없는데 또 버스가 운행을 하죠. 예. 그것은 그 버스가 준공영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면 택시도 그 수지 타산이 맞지 않은 단거리를 갈 때는 당연히 지원이 네. 돼야죠.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이라고 할 때는. 그다음에 시민 편의 아까 잠깐 시민 편의를 기존 택시 제도로도 해소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외에 그 네. 우버가 되면 그 당연히 그 교통비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4년 우버가 우버 실시되려고 했을 때 최저 요금을 5,000원으로. 기대치 못지않게 올렸더니 많다 제전인데 그렇게 보는 그리고 그 편이시네. 마지막으로 한 정리해 주시고요. 말씀 예. 더 드리면 그 택시 노동자들이 우버 노동자로 전환하는 것은 과거 그 파견 근로제나 비정규직의 정보사회 버전입니다. 그리고 지입제 택시의 IT 네.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논의했는데 아직도 조금 뭔가 의견의 접점을 이루는 것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네 분과 더불어 카풀 상생 또 택시 카풀 상생 방안에서 얘기 나눴는데요. 어떤 부분은 접점도 좀 마련되기도 좀 한 것 같기도 한데 여전히 또 팽팽한 부분도 있습니다.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뭐 사회가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기존의 산업 지형도 역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뭐 과도기적인 어려움 또 갈등도 나타나는 건 어쩌면 뭐 당연한 일일 겁니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과제 같습니다. 오늘 나온 다양한 의견들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요 해법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